네, 두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전가림 호소대 교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일부 생중계가 되기도 했고요. 그 입장하는 것부터 막루에 서고 무기들이 공개되는 것까지 쭉 많은 장면이 있었는데 조 의원께서는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거나 이례적이거나 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셨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그림이죠. 왜냐하면 26개 국가인데 북한이 26개 국가 중에 국위로 보면 거의 끝일 거거든요. 예. 근데 우푸틴 좌정은이잖아요. 그렇죠. 의전서열은 높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하나는 처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천안문 성루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담소하는 모습이 처음 잡혔거든요. 첫 장면이. 저게 우연히 잡힐 리가 없거든요. 중국 같은 나라에서. 그렇죠. 중국 언론 기획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지극정성 시진핑 주석의 배려. 물론 정치적 수사죠. 보면은 지금 저기서도 지금 담소를 하거든요. 저분이 새 정상이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이제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마 영어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통역이 붙었을 겁니다. 예. 영어였을 가능성이 지금 이제 통역이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예, 좀 멀리 있기도 있으면 하고. 그러면 저거는 제스처예요. 그냥 자기 나라 말로 하고 알아듣는 척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간단한 영어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전 교수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경우는 통역이 붙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쇼라는 이미 단어를 붙이는 것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도로 계획된 행사가 아니었냐는 건데 의전 얘기하셨는데 전 교수님께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중국의 서열 5위 인사가 나갔고 저 행사장에 입장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오니까 특히나 시진핑 주석이 웃으면서 다른 정상들과는 다른 포즈를 취해줬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중국이 어떤 의도가 있나요? 연출된 모습이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선전선동에 아주 주력을 하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착한 그 기차역 안에서도 직접 이렇게 내려오는데 서열 5위가 갔다라는 거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차이치가 가가지고선 그게 서기처의 서기 1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위급이 갔고 그 옆에는 또 외교부장인 왕이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 그 점은 우리가 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보내주고 싶은 시그널이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 북한 측에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데가 있고 북한 측에서도 중국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러한 쇼가 연출이 된 거고 이런 쇼는 어떻게 보면 또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뭐 근육을 전 세계적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근육쇼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의 경우면 왕이 외교부장이 나가는 거죠? 네, 외교부장이 나가거나 아니면 외교부에서 의전 담당관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복이라고 불리는 옷이 아니고 넥타이를 메고 갔습니다. 저렇게. 이것도 시진핑 주석은 배려해서 일부러 양복을 입고 갔을까요? 저기서 양복을 안 입은 건 시주석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는 다 양복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사실 지금 보여주기 말했는데 모든 보여주기 선전선동의 귀재가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습은 지금 저기가 김정은 정권의 최초의 다자무대거든요. 그리고 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 보통 국가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위원회라는 비정상적인 조직.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 할 때 국방위원장 했거든요. 그런 조직의 그 직함은 없거든요. 일반 국가에는. 그러니까 그걸 국무위원회 내각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분명히 국제무대고 보편적인 국제 언어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코드에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상국가 이미지에 그렇죠. 맞춰가지고.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데리고 간 걸로 보이죠. 그 사진이 찍혔는데 원래 국정원에서는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봤었는데 사실로는 이제 같이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딸 주애가 같이 가긴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포착된 장면은 열차에서 내리는 저 장면 하나입니다. 일단은 국내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이번에 주애까지는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데려갔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지금 그러니까 리설주가 있잖아요. 예. 부인이. 그런데 이미 김주애는 외교무대에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어요. 올해 5월 9일 날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 김 위원장이 가서 같이 갔죠. 연설을 했거든요. 그때 김주애가 갔거든요. 그건 리설주가 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러시아를 접견하는 외교무대에서도 김주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3살짜리가 그 자리에 갈 이유, 놀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국제무대에 김주애는 데뷔를 했고 엄마가 갈 자리를 본인이 갔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 포스트레이드가 필요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김주애가 갔을 거다. 왜냐 리설주가 가면 이 그림이 다 깨지잖아요. 그런데 김주애가 갔는데 천안문 막루에는 왜 못 올라갔느냐. 예. 일단 포스트레이드가 아니에요. 두 번째 13살짜리가 거기 있는 포스트레이드라고 격이 안 맞죠. 예. 세 번째는 김주애가 막루에 올라가면 모든 외신들은 시진핑을 안 잡고 김주애를 잡게 됩니다. 예. 그러면 시진핑 그림이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왜 데리고 갔느냐? 놀러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얘기는 중국이라고 하면은 중국의 책봉식 뭐 인정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예. 중국을 계기로 전 세계에 얘는 후계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리셉션까지도 안 갔어요. 예. 그러니까 리셉션에는 포스트레이디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김주애는 아마 갈라쇼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만 가고 오지는 않을 거예요. 몇 군데 들릴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따라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김주애는 의도적으로 예. 데리고 갔고 그 얘기는 이미 국제 무대에 국내에서는 얼굴을 보였고 이제 완전히 공식화하는 거다. 후계자로서. 그렇죠. 엄마는 왜 안 갔느냐? 엄마가 가면 주애가 딸이 돼 버리거든요. 후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김주애는 후계자 공식 책봉은 안 됐지만 예. 확실하게 후계자라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뭐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수행원이 정상회담에 수행원 다 조율을 하죠. 중국도 분명히 알았을 거고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네. 중국 쪽에서는 주애가 오는 거를 허락하거나 뭐 받아들인 이유는 뭐라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북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첫 번째 노력은 트럼프 1기 때 나왔고요. 그때 퍼스트 레디를 대동하고 혹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들이 상당히 국제사회에서는 이건 악의 축의 일부분의 대표자라고 판단이 됐지만 보통 사람이구나. 그리고 국제사회의 사람이 정식으로 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모멘텀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지의 쇄신, 능력 그런 메시지가 강하다. 특히 이번에 나오는 거는 뭐 권력에 대한 어떤 계승이라든지 후계 구도에 대한 어떤 선전일 수도 있겠지만 제 예. 개인적인 생각은 대내적으로는 어떤 친민 그리고 이렇게 평화 그리고 발전 그리고 자연스러운 아버지와 딸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같은 성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후계 구도와도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측에서 보게 되면 아마 중국은 권력 세습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반감으로 나온 것이 신해 혁명이고 그렇죠. 공산당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북한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거기에 북한 자체 내에서도 이러한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겠다라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저는 그러면 봅니다. 그런 분위기 정서가 있다면 오늘 같은 날 시진핑 주석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주애가 막루에 올라간다거나 공개석상에 이렇게 다니면은 외신들도 당연히 이 사진 한 장으로 외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시선이 쏠리는 게 중국 쪽으로서는 당연히 불편해요.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거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잔치는 뭐 김정은이가 왔든 푸틴이 왔든
분명한 건 시진핑이 한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와 좀 달라진 형태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원로들이 시진핑의 좌측에 섰는데 이번에는 원로들이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김정은과 푸틴이 양옆을 이제 쓰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됐는데 이런 것도 시진핑에 대한 어떤 권력 강화, 특히 27년, 29년도는 90주년이 됩니다. 건국 90주년. 예. 예, 그리고 27년에는 재임의 또 계기가 있거든요. 당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메시지, 나의 어떤 뭐 권력 누설술, 뭐 아니면은 힘이 빠진 시진핑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지우는 그런 이미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주애를 약간 노출시키면서 시 주석의 이른바 면도 세워줄 수 있는 거를 기획을 했었겠네요. 그러니까 조건이었을 거예요. 김주애를 동반한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김정은을 띄워주는 모습이 역력하거든요. 예. 왜냐 북러 밀착으로 중국의 영향권에서 북한이 너무 멀어졌거든요. 예. 두 번째, 저 그림의 숨은 그림은 뭐냐면은 그 마지막 그림은 트럼프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19년 김정은이 4번을 중국 가거든요. 초반기엔 무려 3개월에 3번 갑니다. 예. 그게 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계가 있어요. 2018년 3월에 갔죠. 4.27 판문점 회담 하고 5월에 갑니다. 그럼 이제 4.27 판문점 회담 설명도 하지만 그 다음에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6.12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중국으로 또 갑니다. 예. 그리고 2019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는데 1월에 가요, 중국을. 그럼 모든 게 북미 정상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북한이 북러 밀착으로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는데 트럼프까지 만나면 이건 시진핑 주석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을 당겨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손을 내밀었을 거고 그러면 내가 갈게 내 몸값 올리면서 가면서 예. 김주애의 동반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기 안 하면 사실 저게 데리고 가는 건 시 주석으로서는 정가림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분 좋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예. 이미 시선을 뺏기거든요, 저쪽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조건이었고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받았을 거다. 그것이 이번에 전승절에 모인 정상들 숨은 승리자는 북한이라는 게 그런 이유. 그럼요. 이번은 북한 몸값이 상당히 높아진 전략적인, 그러니까 김정은의 외교적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게 한 말씀만 예. 전 교수님이 말씀하셨길래 이제 시주석 실각설은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로써 해가지고 네, 이미 끝난 사실이 네. 됐죠. 근거도 없는 얘기들이 퍼날랐는데 애초에 좀 근거가 없었죠. 네, 원래 중국 전문가들은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번으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예. 하나 더 짚어볼게요. 저희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김일성 주석이 83년에 김정일 위원장을 중국에 데려갔다고 해요. 네. 이게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마치 후계자가 있으면 중국에 이런 뭐 허락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관행인 겁니까? 이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예. 중국과 북한은 갑을 관계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은 45년에 9월에 북한에 들어갑니다. 4.13 지배하기 시작하죠. 예. 군정을, 소련 군정. 근데 마오쩌둥은 49년에 중국을 공산화시키거든요. 그러면 이미 나라라는 체제를 가진 김일성이 훨씬 우위에 있죠. 마오쩌둥이 동북전쟁 연변에서 장제스 군대하고 싸워서 힘들 때 김일성 정권이 소총을 그 당시 무려 2만 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예. 그리고 부상자들을 불러다가 모두 치료해서 보내주거든요. 그게 결정적으로 마오쩌둥 군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내가 아니었으면 마오쩌둥은 없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도와줘도 고맙단 말 안 합니다. 그냥 받아 먹습니다. 당연한 걸로. 그리고 항상 뭐 중국에게 뭐 무슨 머리를 숙인다, 책봉실을 받는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만 이제 각인시키는 거죠. 내 후계자야. 예. 그런 거지. 가서 뭐 이게 뭐 옛날 그 조선시대처럼 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예. 이번을 계기로 중국이라는 그 큰 무대에서 이미 지금 우리가 지금 김주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노린 거지. 가서 뭐 중국의 허락을 받는다. 그건 북중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 교수님 뭐 중국 전문가시고 혹시 다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십니까?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예. 80년대에 김정일을 데리고 간 거는 제가 봤을 때 무슨 뭐 세자책 봉식에 대한 확인 이런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한 지 한 4, 5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예. 그 시점에서
북한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고요. 당시에 또 사회주의권 동구라든지 소련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소련의 지도자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그리고 동구에서는 어떤 이완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의 어떤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마치 무슨 종주 간의 관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좀 과도한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조한변 위원님은 후계자로 해석을 하셨는데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13살의 소녀거든요. 후계자로 낙점을 했다. 이걸 정가에서 중국 정가에서 이런 거 어떻게 바라볼까요?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우스운 일이다라고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후계 구도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김주애가 진짜 후계자가 될 것인가는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살아남는다. 뭐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그걸 이미 정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과도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잖아요. 역대 뭐 김정일 위원장이나 그 김정은 위원장보다도 지금 만약 후계자로 된다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 아닌가요? 좀 빠른 게 아니라요. 말도 안 되게 빠르죠. 예. 예를 들면 김정일이 42년생이거든요. 근데 74년에 공식적으로 후계자 직함을 승계합니다. 32살 때죠. 예. 김정은의 경우에는 84년생이거든요. 2009년에 나서기 시작해서 2010년에 공식 후계자 직함을 받거든요. 9월에. 예. 그러면 2010년이면 26, 7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김주애가 2013년생이에요. 그럼 지금 13살이거든요.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언론에서는 김주애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랑하는, 예. 존귀하신, 존경하는. 자제분 뭐 이렇게 예. 표현하죠. 김주애 다음에 붙는 호칭이 없거든요. 예. 김주애 부부장 아니면 김주애 뭐 무슨 직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3살짜리 직함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김주애 동지는 북한에서 높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육책으로 뭐 존경하는, 존귀하신, 예. 뭐 따님, 자제분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지금 딜레마죠. 따라갔지만 막루에도 예. 못 올라가는 게 지금 딜레마죠. 그러니까 아주 서두르고 있다. 왜 말도 안 되게. 그렇다고 보세요, 김정은? 첫 번째는 예. 지금 북한의 그 정치 문화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은 피식 웃습니다. 아주 봉건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너무 어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2년 11월에 아까 그림 나왔습니다. 패딩이고 깡쭉깡쭉 어린애가. 네. 근데 지금 2년 거의 이제 2년 반 만에 지금 후계자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예. 굉장히 단정하고 그렇죠. 단정을 입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후계자라고 그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노출을 시키는 거죠. 당연시 여기게. 장기간에 세뇌를 시키는 거죠. 전 세계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이 가능성. 예. 두 두 번째는 결국 김정은의 유고의 대비. 왜냐, 김정은이 처음에 출연한 게 2008년 8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뇌경색이 터지고 나서 바로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국정원이 한 3년 버틸 것 같다 그랬는데 거의 맞췄어요. 그 3년 전에 준비한 건 사실 그 김정일 정권은 사실 선택을 잘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 물론 뭐 윤리적인 판단을 제거한다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빨라도 너무 빠르다. 예. 그러면 결국 김정은 본인이 자기 건강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심혈관계로 죽었으니까 예.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자인 김주애를 장기간 노출시키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본인의 유고 상황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들은 없나? 예. 없다는 얘기죠. 지금 아들은 세울 만한 아들은 있으면 저렇게 무리를 안 하겠죠. 이제 와서 아들이 좀 번듯한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이 저렇게 안 하죠. 있을 거다는 말씀이죠. 중국까지 데리고 갔다 온 다음에 내가 후계자라고 튀어나온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되죠. 그럼 정 교수님은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좀 어떻게 보면 서두르는 이유는 좀 뭐라고? 자애,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듯한 이미지를 아마 북한 인민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싶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모로서의 이미지요? 예, 왜냐하면은 김일성은 나라를 세웠지만 김정은은 사실 한 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김정은은 그런 이미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굉장히 대민적이고 친민적이고 그리고 국정 운영에 한시도 빼놓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는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면까지도 얼마나 자주 울잖아요. 김정은이가. 또 그리고 친민적인 물론 그게 상당히 격차가 있긴 하지만 뭐 홍수가 나면 홍수 난대보트도 타고 가고 자동차도 타고 가고 하는 모습들은 과거에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건 예. 그만큼 김정은이가 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메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로 김주애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주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나이죠. 왜냐하면 머리도 별로 커지지 않고 예. 일상적인 어떤 국정 운영의 사물을 보는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후계자로 되려면 지금 뭐 김주애가 민생부터 외교까지 활동 범위는 넓히고 있지만 당직이라든가 군사적으로 업무를 시작을 해야 그게 확실해지는 네. 측면이 있는 거죠. 직함을 받아야 되고요. 북한에서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3개의 직함이 필요합니다. 예. 인민군 최고사령관, 그다음에 노동당 총비서, 그다음에 국무위원회 위원장 내각. 요 3개거든요. 군, 당, 당정 정. 있죠. 예. 그러면 아마 김정은도 김정일도 당의 직함을 갖고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김주애도 아마 조금만 저렇게 서두르는 걸 보면 어쩌면 10대 후반 정도의 직함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마 당 쪽 직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직함을 가지면 이제 본격적인 후계 수업이 시작되는 거죠. 아까 그림을 보면 예. 김정은이 나올 때 기차에서 이 김주애가 나오고 최선희가 나오거든요. 예. 그 뒤에 어떤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는 지금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전혀. 조 의원님도 처음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 어. 기차에서 나올 때. 예. 그 그림이 준비됐나 볼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여자가 여기서? 예, 예. 그 조지에 4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여기 최선희 뒤에 최선희? 여자가 있어요. 예, 저 여자입니다. 저 저 여성이요? 여자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여자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저 인물은 지금 김주애를 담당하는 그 총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기 현송월도 없고 김혜정도 없거든요. 이게 나오는 순서 의전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럼요. 프로토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분명합니다. 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막 나가진 않아요. 근데 순서대로 최선희 외무상 뒤에 나갔다는 건 최선희 외무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참모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외교 자리니까요. 예. 외교 자리니까 외무상이 가야죠. 3번째로. 자, 2번째는 뭐냐면은 외무상 사이에 김주애가 껴있다는 얘기는 예. 후계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성, 저 여성은 예. 안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지금 고위직이 아니에요. 그럼 김주애를 담당하는 일종의 의전이거나 아니면 김주애에 특화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저게 지금 현송월이나 김여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아니거든요. 지금. 안 잡혔죠. 안 여기서. 잡혔죠. 그러면 지금 김주애의 라인이 새롭게 지금 있다. 지금 저게 최초로 드러난 겁니다. 현송월이냐 김여정이냐 말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여성에 주목을 하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그러면은 북한 내부 지도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일반인들은 모르는데요. 지도부 내에서는 김주애 동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김주애가 처음 알려진 게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 여름에 가서 원산에서 주애를 안아봤다 그랬거든요. 예. 로드먼이 안아봤다면 김정은 측근들도 안아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김정은의 최측근들의 집에는 김주애랑 안고 찍은 사진이 있고 예. 거기에 주애 공주님과 함께라고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 주자는 주인 주자, 사랑의 자, 예. 모든 사랑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김정은이 직접 이름을 줬다고 지금 전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주애에 대해서 각별한 김정은의 어떤 생각이 있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들이 있다면 저러지 않을 거다. 아들이 있어도 정상적이지 않을 거다. 예.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리고 처음에 깡총깡총 뛰는 애에서 지금은 성인이거든요. 나이에 처럼 어울리지 않게. 보여요. 예.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는 누군가가 그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모델 워킹을 하고 박수도 물개박수를 치고 그러면은 저거는 애의 모습이 아니죠. 저거는 의도적으로 리더십 공부일 가능성이 저 때는 아주 어린 애였거든요. 저게 2022년 11월이거든요. 뭐 그야말로 초등학생 같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예. 모르는 철없는 친구처럼 저 때가 엄마랑 같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엄마가 안 나오죠. 엄마가 나오면 저 모습이 되거든요. 애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리설주도 이제 안 보였고 김여정 부부장도 리셉션에 참석한 것만 현재 포착이 돼 있는 상황에서 내릴 때 저 전용열차에서 내릴 때는 모든 언론 외신들이 다 집중하는 순간에는 일단은 같이 내리긴 했어요.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 지도자 거의 없었죠. 그런 전례도 없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금 북한에서는 길게 잡고 있다고 봐야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전 박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마오쩌둥 부인 이제 장청이 하려고 시도했다가 네. 실패하고 이제 몰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 지도자라는 여성 건 지도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성이 최고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고 자리에 네, 올라가는 거. 일단 사회주의의 역사라는 것이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국가의 모습을 띈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이기 때문에 예. 보통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고 어떤 무슨 혁명 동지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이고 편안한 그런 환경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남자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좀 예외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국하고 북한이 만날 때는 뭐 국가와 국가대의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보통은 당국 관계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열 순서대로 얘기를 했을 때 조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번째 사람이 눈에 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외교부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보통은 노동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 속에서 이제 그런 걸 캐치해내신 거죠. 역시 조 의원님 전문가라서 포착을 하셨는데 아마 정보당국에서도 이 부분 한번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중국 언론 스크리닝 하실 테니까 중국 언론도 주회를 보도하던가요? 그 보도는 거의 저거 못 봤습니다. 아. 왔다라는 얘기는 몇 군데에서 보긴 했지만 예. 그것을 뭐 굉장히 포장을 하거나 앞뒤로 설명을 하거나 하는 건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승절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시진핑 주석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China's having a massive military parade that President Putin and Kim Jong-un will be attending. Do you interpret that as a challenge to the US? And are you concerned at all about those countries No. trying to be some sort of counterweight? Not at all. China needs us, and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s you know, but China needs us much more than we need them. No, I don't see that at all, no. 공식적으로는 저렇게 얘기했지만 SNS에 쓴 글은 또 달랐어요. 그럼 정 교수님, 시진핑 주석이 평화냐 전쟁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거 누가 봐도 지금 트럼프 미국을 겨냥한 건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표현하느냐였거든요. 이 정도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무난하다고 봅니다. 아주 강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의 상황에서 나타났던 객관적인 면면을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가자 지구의 전쟁은 지금 뭐 종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양안 간의 불안 관계도 있고 파키스탄과 인도의 어떤 충돌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우려, 평화에 대한 갈망을 얘기하는 거는 뭐 일겸 전혀 어색하지 않다. 예. 다만 최근 들어서 우리가 기존의 국제사회에 있어 왔던 어떤 규범이라든지 어떤 그 관행들을 트럼프 정부가 많이 깨면서 국제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그 상황 속에서 우방도 없고 적은 더 적대시하고 그리고 이념적인 갈등이 심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시진핑이 얘기한 것처럼 평화와 그리고 전쟁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강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 방문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 방문을 초청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가기 전에 조선중앙TV에서 그 북한군 영상 막 틀고요. 예. 만난 자리에서도 서로 잘했다,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취지 대화 나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원래 북한하고 러시아는 친할 이유가 없어요. 북중 교역이 북한 대외 교역의 95%에서 사실상 100%입니다. 예. 2023년 기준으로 98.3%예요. 러시아는 5위권입니다. 서로 주고받을 게 없어요. 근데 러우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상 김정은 정권 북한의 도움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효과가 도움을 있죠. 받고요. 예. 거꾸로
그 갑자기 5,000톤급 구축함을 북한이 진수시켜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흉내지만 공대공 미사일 이거 북한으로서는 정말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모두 러시아를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양측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 파병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 최고의 북러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불안은 뭐냐면 이 전쟁은 어차피 끝나게 돼 있거든요. 예. 시간이 걸려도. 그래도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진 않겠지만 필요하니까. 그러나 화장실 갈 때랑 다녀올 때랑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전쟁 시기와 전쟁이 끝나면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유럽과는 관계가 안 되고 동방에서 미래를 찾아야 되는데 일본하고 한국이거든요. 일본은 북방 도서가 있잖아요. 예. 한국이 정확하게 그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걸 모든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북 경남, 안보는 북한, 경제는 남한 이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김정은이 알죠.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최대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국제 정세는 냉혹한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중도 그 배경이 있다. 그럼 중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거든요. 열병식 하면 이제 무기가 관심을 풉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신무기를 거의 뽐내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정 교수께서 여러 가지 둥펑 시리즈 여러 가지 무기도 오늘 나왔어요. 네. 서방이나 미국에서 보기에 가장 위협적이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무기가 있던가요? 상당 부분 다 위협적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것이 그냥 뭐 허장성세는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중국이 상당히 현대전,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 체계로 이행해가고 있다라는 모습에 굉장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은 사실입니다. 뭐 견마 로봇도 나왔고 그리고 레이저 무기도 나왔고 그리고 중국이 군종은 4개로 나눠져 있지만 시진핑이 올해부터 특별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통신 이 연락관계 네트워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무기 전시하는데도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더라든지 뭐 그런 정보통신 관련된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봐둬야 되는 게 지금 우리는 9월 3일 날 열병식,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열병식만 관심을 갖는데요. 사실 이 열병식 전에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7월 1일 날 홍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건 해군 함정에 대한 예. 그 관함식을 진행을 했거든요. 아마 미국이 바라보는 건 그게 더 위협적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조선이고 또 그거 조선과 관련된 방산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지금 뭐 오늘의 어떤 장면을 보면서도 상당한 생각을 했겠지만 7월 1일 날도 상당한 뭐 어떤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 의원께서 오늘 무기 퍼레이드 어떻게? 예, 10년 전에 비해서 정말 비약적으로 현대화됐고요. 그리고 아마 러시아가 주눅들 정도로 푸틴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해양 패권이거든요, 미중은. 예. 그러니까 안티 억세스 에어레디날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미국의 해양 세력을 원거리에서 경멸하는 무기 체계를 집중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해양 패권이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는 앞마당에서 싸움, 양안 전쟁에서 미국을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화된 무기들을 보여줬다고 보면은 미국도 뭐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고 그러지만 긴장할 수밖에 없다. 예.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저희가 앞서 뭐 인터뷰 보내드렸죠. 속내는 뭐라고 어떻게 짐작하세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게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예. 무조건 우리가 세라고 생각을 할 건데 트럼프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은 이제 다 알고는 있죠. 예. 그러나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저 장면 그리고 이제 전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해양 함정의 척수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라인 스태프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죠. 예.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태남만 막루에 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중러 한미일 이 협력이 좀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